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홍용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주간 핫 이슈가 되는 여러 아이템을 선정해서 심층 분석도 해보고 또 그 쟁점과 사회적인 파장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여론지도청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NS를 통해서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위키둘의 대표 이승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좀 부탁드리고요. 한국여론방송 김동주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김 기자님, 이번 주도 뭐 핫이슈, 그렇죠. 전국을 닮은 핫이슈가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뜨겁고 좀 무섭고 그런 사건들이 많을까요?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부터 5가지의 탑 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요즘 이번에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예. 만기제됐습니다. 예. 군대 생활 안 겪었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진짜 그 구타라는 걸 굉장히 많이 당해봤는데 네. 전 제대할 때쯤에서 이게 구타가 일반 병들한테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구타를 당하면서 제가 이제 고참 때 됐을 땐 이 구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구타를 당했었는데 지금 시대에도 이런 구타를 해가지고 사망 사건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VCR로 한번 보고 네. 일단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기자님, VCR을 보니까 참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제일 충격적인 대목이 맞다가 쓰러져서 흔히 말하는 수액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군 의무대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치를 취하겠지만 의무대라는 것이 군대 안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장비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 사람을 괴롭히다가 그 괴롭힘을 더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의료적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다. 이건 도저히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거에 저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가장 이 사건에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수액을 투여를 했을 땐 진짜 인간의 심정으로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치료를 차원에서 지금 투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깨어난다든가 그런 상황에 다시 구타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탈을 쓰고서 좀 너무 심하지 않은데 심한 정도가 이거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는. 이게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80년도 초반에 군대를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특수부대에 착출돼서 갔는데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의무병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희 소대에 이제 거기는 사교중대밖에 없었는데 본부중대 1, 2, 3중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대대로 운영됐던 부대였는데 그 의무병과에서 들어왔던 동기생이 정맥과 동맥을 잘못해가지고 저희 소대로 일반 소대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부중대 의무병과를 들어가야 될 친구는 운동을 전혀 못하는 친구였었는데 저희 부대 자체는 일반 소대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태권도 국가대표, 수영 국가대표, 체조 국가대표 이런 운동했던 사람들 제 키가 네. 그때 당시에 177이었는데 열병을 할 때 네. 군에 가기 전에 제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열병을 하니까 중간에 앞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격들이 얼마나 좋은 장병들이 그래서 착출당하니까 그런 부대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소경군이라고 이제 그 뭐 폭파하고 도망하고 네네네. 간첩 같은 행동을 네. 하는 그런 부대였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그런 훈련을 했는데 낙오를 하다 보니 네. 이 친구가 구타를 갖다가 이제 나고자는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전쟁에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도망가다 낙오를 하면 죽은 거라 생각하고 네네. 무시무시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도. 그러다가 나중에 몰랐었는데 이 친구가 군에 오기 전에 간질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님이 간질이 이제 병원에 큰 이제 그 병원에 그 과장님으로 해가지고 간질을 좀 치료를 하고 들어왔었던 모양인데 네. 너무 많은 구타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훈련을 받고 훈련은 이제 계율을 설명하고 소대장이 중대장이 딱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네오반에다 갑자기 개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니까 없고 의무병으로 이제 의무대로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질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구타를 못 이겨가지고 하는 부분들 정신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게 오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진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는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구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군대를 간다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본인이 원해서 가는 군대가 아니고 국민 개병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쟁 상황에까지까지 이제 네. 우리가 동질감을 가지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전우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우리 김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걸 가야 하는 사람 심정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심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꼬아보면요. 이렇게 이 사건을 한번 꼬아보면 흔히 이런 말들이 이제 대입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남자들은 알아요. 뭐냐면 네. 고문관. 네. 고문관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성에 의해서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기 집단 규율에 잘 적응을 못하거나 행동이 좀 느리거나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죠. 말 대답이 좀 느리거나 목소리가 크지 않거나 뭐 그러면서도 좀 뭐랄까요 이 군대 제식은 무슨 흔히 우리가 이제 속어로 쓰자면 각 잡는다고 그러는데 각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기도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동질화시키기 위해서 군은 일종의 좀 규율화되고 아주 그 표준화된 사람들을 원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 차원으로 얼차려를 주거나 혹은 얼차려가 통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의 군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타를 하거나 구타라는 게 뭐 심한 경우에 뺨을 친다든지 뭐 발로 찬다든지 물론 있었겠지만 조금 더 정식적인 것들은 뭐 엎드려 뻗쳐서 무슨 기구를 이용해서 가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통용되는 곳이 유일하게 군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지휘관들한테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은 그런 고문관들도 요즘은 관심사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심사병도 일반화된 병사와 같이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운영하는 것에서 전력에 큰 손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또 잘하는 어떻게 보면 지휘관이 잘하는 지휘관을 평가받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그래 군대는 맞는 곳이야 이런 개념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도 악습이 남아있고 때로는 그 악습이 없어졌던 곳에서도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성향상 어떤 사람은 그런 뭐랄까요 이런 그 사람을 괴롭히는 세디즘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발현되기 시작하면 또 다시 전통이라는 걸로 포장돼서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이 아주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사회 변화는 지금 이제 다양성을 이제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분위기인데 군대라는 건 아까 지금 이제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라는 데는 편리와 획일성, 효율성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네. 저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거의 적응을 못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병역문화 개선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없고 또 하나 지금 이번에 지금 문제가 보면 일단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망 사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번에 그게 은폐가 되고 축소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여론은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나마 인터넷에 뭐 떠도는 소문입니다만 이 피해 사병의 그 매형인가요? 네. 뭐 친척이 의사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 여기저기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걸 그 진실을 밝혀줄 것을 얘기하고 밝혀줄 것을 그때 요청했다는데 그 기사에 네. 보셨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요즘 군대 왜 이래? 왜 이렇게 빠졌어? 이런 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군대 내 의문사라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 내 의문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 가운데서 이것을 접근할 사람이 없고 정보가 없고 그러니 훈련을 받다 죽었다 혹은 뭐 어디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심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군대 안에서도 뭔가 정보가 소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노출되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일들이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 보이는 거는 그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가운데 누가 혹은 뭐 이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동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좀 본 목격자들이 있고 이번에도 목격자들이 다 밝혀준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아들이 지금 올 4월 달에 이제 제대를 했어요. 네네. 만기 제대를 해서 했는데 이제 늦게 갔어요. 나이가 이제 25인데 이 얘들 부대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구타는 없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이지 않게 뭐 잠깐 얼차례를 준다든가 뭐 구타야 뭐 남자들끼리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네네네. 친다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구타라고 할 수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아들이 군대 생활을 했던 그 부대 자체 내에서는 욕만 한번 잘못하더라도 소원수리가 하게 되고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상황이 됐던 네네. 그런 부대였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저께도 지금 아들하고도 아니, 같이 그렇다면은 네. 지금 이제 우리 이 대표님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요거는 이제 참모총장 이전까지는 뭐 제가 알기로는 연대장 선에서 보직 회의 해임되는 걸로 이제 어떤 그 수습이 되는 걸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게 여론이 확산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대통령까지 나서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도 다 뭐 여기에 비난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참모총장이 그 사임을 하는 걸로 사의를 표시하는 걸로 이제 이게 마무리되는 것 네. 같은데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그 가해자 뭐 이병장을 중심으로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죄를 이제 적용을 하는 네. 범인에서 이제 이게 그 방향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이 좀 지금 아드님 군대 네. 저 갔다 오시는 거 비교해갖고 일반 저 여론 지도청 입장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그 합당한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부대 내에서에 대한 관리 소홀, 지금 보니까 이 부대는 윤일병이 근무하던 부대는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대 쪽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모총장이 사임을 했던 거는 사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악랄한 상황이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론이 또 극대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론에 의해서 지금 뭐 참모총장이 이제 사임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대 내에서는 여태까지 내려왔던 부분 다반사로 많이 의문사도 있었지만 또 구타에 대한 사고 사례든가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대 책임을 짓는 부분들은 군대는 원래 연대 책임이라는 거라는 건 항상 갖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모총장까지 좀 이렇게 사임을 할 정도가 되느냐. 물론 하나의 획을 긋기 위해서 구타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범적으로 딱 끊어야 되겠다는 마인드는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이게 앞으로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사임을 한다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공감할 수가 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군대 생활하는 부분들과 타부대 얘기들도 요새는 구타가 좀 많이 없어졌다는데 네, 요새는 네. 그게 군대냐 할 정도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대들이 간혹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 간혹이 우리나라의 지금 군 시설에 어느 정도가 퍼져 있는지 이걸 지금 빨리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가 안 되는 숨어서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예. 네, 그런 부분들 좀 의견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김 기자님, 그 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일에 한 번씩 군대 내에서 네. 자살을 한다든지 네. 사망을 한다. 3일에 네. 한 명씩 사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주자보다 100명 이상 사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요번에 이런 이제 그 일선 취재 현장에서 이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뭐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은폐 의혹도 다시 이걸 그 제대로 하겠다, 보고 누락도 제대로 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일관성이 아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좀 어느 정도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긴 하지만요. 한 달도 되짚어 보면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듯한 사건도 있는 거죠. 임병정 사건 보면 네. 그 지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견뎌서 누군가에게 총을 쏘고 상해를 가했다. 근데 군대 내에서 사실은 좀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수심이 일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심을 잃어서 복수를 해버린 사건이 지난번 사건이고요. 네. 이번 사건은 복수를 하지도 못하고 당해버린 사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다, 뭐 다르다, 뭐 영상이 다르고, 뭐 혹은 뭐 강도가 다르고 이런 얘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군대는 GOP 첫 번부터 이 의무대까지 이런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상들이 거의 꽉 차 있다. 그러니 저는 아까 말씀하신 참모총장이 사퇴를 하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모양새가 맞다고 보긴 하지만 사퇴를 한 이 마당에서 그럼 뭘 가지고 어떤 거에 포커스를 해서 이것을 막 바꿀 거냐, 혹은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거냐. 역으로 군대 내에서 구타는 무조건 금지. 군대 뭐 손만 올려도 뭐 구속시키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군대라는 것이 그러냐는 것이죠. 군대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투에 해당하는 것은 실제로요.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생각나는데 낙오를 했으니 때린다. 여기에 담긴 말은 너 왜 우리를 괴롭히냐라는 그보다는 야 너 이러다 죽어. 위해감을 알아야 돼. 네. 이걸 견뎌내야 돼. 그리고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 전쟁에 살아남아. 이게 군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군대는 그것의 선상에 있는데 지휘관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노출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맞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대는 흔히 말해서 전투력이 약화된 군대. 이 사건으로서 또 그렇게 될 거냐. 그걸 또 지적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이게 해법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딱 부러진 얘기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조차도 뭐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네. 들었는데 참으면 그 윤일병, 그 다음에 그 대들면 임병장 네. 이렇게 된다. 뭐 네. 이렇게 얘기인데 사실 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지적한 것은 군대는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그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 기본이 전투 병력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군대 생활을 정말로 결속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라든지 우리 국가 제도라든지 어떤 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일단 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 문제가. 자, 그 문제는 네. 일단 가장 큰 이슈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탑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일병 사건과 유사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방어 부족이 부족한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한테 집단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학대해서 또 사망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은필칭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인데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보다 보면 또 어린 학생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가슴 아픈데 이 문제에 대한 사건 개요를 한번 VCR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네. 자녀분이 있는데 참 이 VCR 보니까 참 안타깝죠? 뭐라고 지금 말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볼 때 저도 지금 이제 부모들 입장이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 그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 된다. 지금보다는 잘 살아야 된다. 남 위에 서야 된다. 이제 이런 교육들이 이제 그렇죠. 태반으로 이제 받고 자랐는데 지금 교육도 거기에 대해서 진일보 나가가지고 안 좋은 쪽이니까 그 인간성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꾸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만이 성공에 대한 것을 갖고 있다. 그게 가장 요새 지금 많이 쓰는 이제 스펙 쌓는 거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리, 인간의 도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게 자꾸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어린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져야 되는지 진짜 이건 예를 들어서 짐승을 우리가 이제 식욕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잔인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면 인간성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좀 시급하게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지도자 정치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삼각자들 분께서들도 좀 분연히 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과 예절, 한국의 미를 좀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가다가 아닌 걸로 해가지고 인간성 회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김 기자님 이 가해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한 부분에 이 사건이 문제되는 게 좀 엽기적이고 네. 지금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능욕적인 그런 그 박해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두 가지가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완전 증오심으로 꽉 차도록 만들었을까?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일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이 조직이라는 게 아마 이렇게 구성돼서 같이 몰려다니다 보면 군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몰려다니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둘이 뭔가 리더가 됐을 때 이 성향이 나타나서 세디즘적인 성향이 나타나든지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면 누가 그 둘을 그렇게 한두 명을 분노하게 했을까? 정말 왜 이렇게 분노를 가득 차고 미움을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 뭐 가정 환경도 물론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또 강해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독해진다는 것처럼 네. 독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류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생기죠. 같이 몰려다니게 되다 보면 나는 사실 그런 성향은 아닌데 동참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에는 아닌가? 라고 생각되다가도 친한 어떤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되고 동질감이 되면 그 다음부터 동참하잖아요. 지금도 여기서도 누군가 반대면 한 명만 반대하고 한 명만 더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윤일병 사건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일병 중에 그 바로 위에 일병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자기가 이것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동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를 만들까라는 거죠. 그게 뭘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나. 교육이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나. 누군가 앞서서 나가면 걔네들에게 반대하기보다는 옳지 않은 일이라도 내가 피해볼 것 같으면 그냥 말하지 마라.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교육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의 군대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 지금 그 친구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용기 있게 이거는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건 반대한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한 명만 내쳤더라고 해도 이렇게 가지 않을 것들이 가버린다는 거죠. 거기까지. 근데 또 네. 제가 말씀을 듣다 네. 보면 제가 또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 남자들이 네. 이제 저는 이제 남중 남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남자들끼리만 있는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때 당시에 이제 주먹을 쓰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동으로서 나타내주는 이런 친구들 보면 그거를 옆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있었던 상황이면 모르지만 자꾸 한 학교 내에서라도 맞고 지내고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보면은 자꾸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더 잔인하게 그쵸. 그런 거 밟아버린다는 그런 네네. 것들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것 같아요. 반대를 하면 더 심하게 한다. 더 심하게 잔인하게 한다는. 그래서 지금 다른 여학생들한테도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리는 말씀 같습니다.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거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두려울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되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인간의 본성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하고 결합돼서 마치 굉장히 막 어느 부분을 막 치닫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전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근데 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지금 위키드의 모임에 대표작 한 분이 계시는데 뭐냐면 외국에서 태어나셔서 외국에서 살다가 7개국을 하고 멘사 네. 회원 대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라이센스가 뭐가 있냐면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심리학 박사 라이센스를 갖고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국적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네. 외국의 선진국 문물을 갖고 있는 교육학을 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네. 한국말로 약간 서투르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열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네, 네, 네. 학부형들이 네. 지금 애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심리학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분은 이제 그 학생의 본성,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이 또 좋아하는 건 뭔지를 갖다 발췌를 해서 그걸 발전시켜 주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선진국에 대한 그런 교육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거꾸로 욕을 하더라는 얘기죠. 굉장히 당황스럽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걸 가지고 시간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여기서 이제 이 사건 개요가 상당히 그 비문명적인 네. 이런 사건 개요가 되다 보니까 그 원인은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건 잘못된 교육이다. 그 학교 인성 교육이 잘못이고 그다음에 인권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어떤 비문명적인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것이 범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네. 범죄적인 행위를 했었고 애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그 성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네. 자기 생활을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이런 지경이 이럴 때 뭐 가정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경찰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경찰이잖아요. 네. 우리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근데 경찰에서도 이 수사를 방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이가 아마 그 네. 평부 수사에서 이제 하는데 아버지가 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데 어느 순간 애가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나갔대요. 네네. 나갔는데 들어왔을 때 경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범죄 조직에 있다 이렇게 이제 경찰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좀 방어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경찰에서 우리는 단지 이런 건 가지고 단지 단순 가출 사건으로밖에 수사할 수밖에 없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런 그 비문명적인 그 참상을 당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도가 조금은 일선에서 뛰시다 보면 우리 김대현님께서 정말 이런 제도가 뭔가 좀 그렇죠. 효용성보다는 네. 뭔가 좀 정말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안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이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약화시키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사건에서도 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은폐하거나 이런 의도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단순 가출에 대한 사건이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얘가 지금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보호를 해달라. 근데 사실상 부모가 그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이게 경찰은 막 혼선이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주요 사건 중에 뭐 단순 가출 사건 하나를 놓고서 이걸 막 확장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일은 꼭 거기서 터지는 거죠. 정말 어쩌지도 못하는 곳에서 큰 일이 터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안에서의 범죄를 보는 눈과 그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정도 수준 차이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안전한 사회에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뭐 흔히 말해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위험한 도시 가보면 도저히 뭐 밤늦게 돌아다닐 수 없는 곳도 물론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뭔가 좀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가 안전한 곳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더 심도 깊은 범죄가 됐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알아차리고 뭔가 지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 시스템 안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심각해지는 것도 그냥 넘겨버리는 것. 예전에 한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나 지금 집안에 지금 어디에 갇혀서 나 누가 침입했는데 전화를 경찰서에 해서 여기가 어디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아주 속삭이면서 얘기했는데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또 죽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다 보니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고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도로만 방치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범죄율은 점점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안전망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잘 갖춰진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문제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효율적인 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경찰의 어떤 그 사건 뭐 진행 과정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부모는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수사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아이는 죽었어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이런 경찰력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 학부형이었으면은 솔직하게 제 심정은 어디 가서 탄약고라도 털어가지고 그 경찰서를 폭파시킬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방관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 거를 너무 강하게 넘어가는 거,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 지금 무슨 일이든지 보면은 사건들이 나중에 이제 죽음이 제일 큰 사건인데 죽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전조 증상들이 항상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조 증상들이 약하게 들어오다 하더라도 그게 몇 번씩 보여졌을 때 특히 이제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연결고리가 되었을 때면 심도 있게 봐주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경찰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진다든가 뭐 나중에 또 안 그러면 또 뭐 경찰서장 뭐 또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이렇게 겉도는 그런 행정적인 일들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보면은 그 구체화 시켜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전조 증상이 한 번 나왔을 때가 아니라 두세 번씩 그게 항상 보이는 거고 오죽하면 부모 입장에서 신고를 했을 때 물론 가출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좀 힘든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파헤칠 필요가 있잖아요. 예방이 중요한 거지 사후 약방문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예방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보면 비근한 예로 산에 가서 내가 다리를 다쳐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헬기가 뜨고 아니면 산하 구조대가 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대요. 근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외국이죠. 선진국이죠. 그 험준한 산에서 자기가 사고를 당했다고 거기는 911인가요? 신고를 딱 했더니 말 그대로 외국 사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나를 기다린 것 마냥 바로 눈앞에서 헬기가 떠오르더라. 나를 기다리듯이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 사회에 대한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건이 터졌다 했을 때 바로 출동해가지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고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미리 신고까지 해가지고 좀 케어 좀 해달라 보호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는
제가 부모 아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그건 공권력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관리해달라고 분명히 그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경찰관이 접수 안 했다면 그 경찰관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분명히 좀 책임감을 져야 되지 않겠나. 네.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제도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정말 이름 그대로 민생을 위한 그 안전망이 됐으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필요한데 다른 분들도 다 국민 여러분이 다 여론은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프로파일러는 말씀하시기를 731 부대의 생체 실험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정리된 부분은 어쨌든 그 아이가 여러 가지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떤 범죄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우리가 좀 더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에볼라 바이러스. 그걸 잠깐 우리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건데 그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걸린 사람이 없지만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면역력도 없는 데다가 걸렸다 그러면 90% 치사량이 되고.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염 경로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거 뭐 예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답답한 건데 미국은 오히려 낫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세계 선진국이다 보니까 실험 단계에 있는 원숭이한테 실험 단계에 있는 걸 일단 투여 그걸 환자한테 자국민한테 투여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지금 회생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능력이 의술의 능력이 안 되니까 참 갑갑한데. 자, 우리가 이제 요즘 질병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김 기자님 취재하시면서 참 우리한테 멀고도 가까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멀고 가까운 얘기, 비단한 얘기로 신종플루가 정말 창궐했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막 진짜 하루하루가 급박한 상황으로 되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망자도 생겼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신종플루를 느끼는 만큼 에볼라 바이러스를 느낀다?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사스 한참 동남아시아에 창궐했을 때는 야 우리가 뭘 먹어서 우리 면역력이 있나 보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도 느껴지죠 우리가. 별거 아니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상황이면 갑자기 큰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강 건너 불경하듯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질병, 특히나 창궐하는 전염병과 관련된 질병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그나마 우리 보건체계가 굉장히 좋아서 예전에 있었던 질병들은 거의 다 퇴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에 대한 의식 자체가 좀 부족한 것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고 한참 우리가 손 씻기 운동도 막 하다가 요즘에 막 그 손 씻는 액체도 막 배부하다가 이젠 또 시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이고 지킬 수도 있는데 별로 하지 않고 뭔가 잊혀지고 나면 또 남의 일 되고 그러다가 또 한번 확 일어나게 되면 막 그때는 정말 어쩌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냥 저게 무서운 질병이구나라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에볼라가 만약에 우리 저 동대문쯤에서 한 10명이 걸렸다. 그때부터 진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각의 어떤 논리들이 우리한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 원인 기속이 있으면 그쪽을 탓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어디 원인 기속이 없다 보니까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좀 답답한 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아프리카가 새로운 신개척지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으면은 빨리 그 근처에 있는 쪽은 철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건당국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태연하거든요. 네, 뭔가. 네. 그럼 만약에 하나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의식은 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그 이번에 좀 에볼라를 이렇게 좀 보면서 굉장히 그냥 공포감에 휩싸이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자체가. 이건 뭐 걸리면 물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방 부분은 접촉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러스 큰 예방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걸 예방을 할 경우에 점점 더 개인화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네. 누가 이제 악수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뭐 사스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에이즈 환자 있을 때도 보면 악수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이즈 환자다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접촉하지 않으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또 교육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영화도 계몽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이런 부분도 그렇죠. 있는데 저는 여기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에볼라가 미국에서 지금 그나마라도 2명의 의사들이 지금 치료가 지금 호전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웃기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미국이란 거대 국가가 그 세균전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연구를 지금 하겠어요. 네. 연구를 하고 또 뭐 실험도 하겠죠. 혹시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서 자국의 지금 자국민들이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 치료제를 갖고 있으면서 실험용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음모론들이 있죠. 영화에 소재도 되는. 그냥 살짝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제 네. 좀 공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라크 침공할 때도 미국이 네.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알아는 얘기지만 기름 때문에 갔지만 그렇죠. 거기에도 세균 화학이 있다는 걸 가지고 세균전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중에는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 당하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무섭다. 이런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게 혹시 뭔가 이런 아주 그냥 뭐 웃지 못할 얘기지만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사실은 각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그런 쪽에 노력은 다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보건 체계가 상당히 OECD 국가면서도 보건 체계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사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먹구구식이고 너무 좀 안이한 그런 대책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이번 이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장마가 져서 그런지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 땅이 푹푹 꺼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게 좀 꺼져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땅이 갑자기 푹 꺼지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도로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2 롯데월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벌써 6건이 한 달 사이에 6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또 당계당국에서도 속시원히 밝히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재를 좀 열심히 하신 우리 김 기자님, 네. 이 원인이 뭡니까? 뭐 제가 이 건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딱히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네.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석촌호수의 흔히 말하는 물막이 공사가 제대로 네. 안 돼서 뭔가 누수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물막이 공사는 누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땅이 푹푹 꺼지고 도로 한가운데가 공에 파이는 싱크홀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2롯데월드에 100층 넘는 이 거대 규모의 구조물을 세우다 보니까
하중을 많이 받는 거죠. 이 주변이 뭔가 이렇게 압착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더 쉽게 물이 침투해서 싱크홀이 생긴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싱크홀 문제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뭐 혹은 제대로 이것을 예방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2롯데월드라는 정말 거대한 구조물을 쌓는 것에 대한 기업의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자연이 알아서 네. 저항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 것들을 인간 이십여 어떻게 년이라고 보면 이런 있죠. 현상이 생김으로써 더 비난을 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거기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저 제2롯데월드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리면 그 주변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 얼마 저 큰 뭐가 되면 과연 이 주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만 또 이제 허가는 나 있고 뭐 지어 나가면서 또 지금 짓고 있는 큰 구조물은 놔두고 제 1차 개장을 또 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 싱크홀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 주변 주민들이 특히 더. 예. 이 대표님 우리가 세월호가 아직 이제 아직 수습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벌써 안전 불감증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 막기만 극복하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달에 6번 이렇게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 싱크홀 현상이 벌어지자마자 신고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빛의 속도로 와가지고 그걸 메꿔준답니다. 그냥 토사로 메꿔버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뭐 제일 큰 게 한 6m 정도 꺼졌대지만 이게 나중에 얼마나 더 큰 게 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세월호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세월호에 보험가는 그런 안전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거는 뭐 불안하시죠? 당연히 불안하죠. 지금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 것은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들 뭐든지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든지 아마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을 거예요. 원인을 좀 정확하게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알려고 하면 방해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게 권력에 대한 방해 때문에 권력에 대한 것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부를 벌기 위한 거에 대한 것을 알아가려는 걸 방해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천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천재는 마음이 덜 아파요. 그렇죠. 명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지만 인재에 대했을 때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인재를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인재 자체는 말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원인 지금 우리나라의 토공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박사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를 들어보면 롯데 쪽에서 시공하고 있는 거기 담당자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 여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 논리를 따질 겁니까? 뭘 따질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보면 시민, 사람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논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인 논리가 항상 뒤처지는 그게 요새는 자꾸 정권의 힘에 의해서 뒤로 가는 것 같고 돈의 힘을 자꾸 뒤로 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아까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1롯데월드의 그 공사로 인해서 석촌호수에 물이 빠짐으로써 지반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하철 9호선에 네. 기반이 무너져서 아마 그렇게 됐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한 달 새 5-6건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결핍증, 세월호 사건 엊그제 아직 정리도 안 됐습니다.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무관청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원인 규명을 하는데 열흘 이상 걸려야 된다는 게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여론에서 볼 때는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그런 우리 주무관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4박 5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 교황이 방문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모든 국가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셔서 저는 뭐 교도록 신자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 기자님, 네. 이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갖고 가장 의미 있는 일정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4박 5일 동안 머무르신다고 하시고요. 예. 그리고 15일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대 축일 미사를 드리는데 이때 같이 세월호와 관련된 네. 그 퍼포먼스와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드리는 미사가 그렇군요. 네, 그쪽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아마 그 광화문에서 네. 흔히 말하는 시복식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네. 성자가 되기 전에 복자를 만드신대요. 그래서 그 시복식을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선행을 했고 잘 그 카톨릭에서 어떤 명예로운 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복으로 올리는 그것을 진행하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광화문이잖아요. 예, 예. 광화문에 20만 명인가요? 20만 네. 명 정도를 출병했는데 네. 나머지 한 180만 명 정도가 더 밀릴 것 같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지금 계속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 보안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미사를 또 못 보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 방호벽을 얼마나 차며 또 눈높이를 어떻게 하며 이런 굉장히 큰 고심거리가 광화문 미사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으로 보면 좋겠고요. 네. 마음에 지금 특히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교황하고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경우 예. 교황을 추앙받잖아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아픔들, 최근의 아픔들까지도 어느 정도 치유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생각으로 보시고 좀 깊은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대표님, 교황이 우리를 방문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희 나라가 굉장히 좀 아픔을 좀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하시게 되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그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어무로 만져주면서 좀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적이라든지 뭐 다른 적인 아무런 방법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마라도 마음적으로 신을 내가 뭐 그쪽 신을 믿지는 않는다, 뭐 믿는다 그런 걸 떠나서 그 상징적인 존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이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선 한 12억 가톨릭 신자들이 한국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죠. 하나는 이 교황께서 이 트위터 팔로워가 무려 1,20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트위터 팔로워에서 우리나라 호의적인 부분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50만 명 이상의 순례자가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아마 우리나라에 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귀한 손님 우리가 잘 모셔서 좋은 이미지 우리 국가의 어떤 융성의 기회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영합니다. 이 일반 여론지도청 입장에서도 정리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현장 일선에 뛰시는 기자 입장에서 정리해 주시는데 좀 색다른 접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은 저도 오늘 처음 사회를 봤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생각한 여론이 아닌가 평균적인 여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의 큰 이슈를 그 쟁점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해결 대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식선에 어느 정도 근접하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편곡항입니다.